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로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한 뒤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법사위원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상임위원장 나머지 선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18개 상임위원회 다 가져가라. 그리고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될까요? 어제 상황부터 한번 보실까요? 국회 독재 민주당은 박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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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회의장은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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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개원 강행 혁신 파괴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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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삿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치기 정치 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변화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와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합의된 의사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다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결국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정 교수. 네. 이제 일단 6개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이제 차지했는데 야당이 이렇게 전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지금 이번 주 내에 지금 그 원구성을 다 끝내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여당의 지금 공언대로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12개도 지금 바로 지금 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럼 다 갖고 가라. 그러한 상황도 좀 뭐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국회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뜻대로 이 상당히 그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갖출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법사위원장이 집착하는 이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묵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과연 그렇게 모든 걸 다 올인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그 단독 개원, 원구성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좀 더 질타를 가하고 싶은 것이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뭐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하겠다는 거지만 이 법치 속에 결국은 정치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21대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커다란 지금 암문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산적인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건이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상의 5분의 3 이상의 다 상임위를 다 습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법사위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결국 90일입니다. 90일 동안을 이 90일 빨리 가는 거하고 조금 늦게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정치적 여유와 간용을 하면서 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상당히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때 그때 뭘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형은택 부위원장, 네. 지금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그래 우리가 18개 다 가지고 와서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 만들어 보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아마 11대 7 정도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아마 미래통합당의 그 의원총회 붙였던 거기 있거든요. 예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재위라든지 아니면 산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산자위는 아닙니다. 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 선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완전한 합의란 아니라고 하지만 얘기가 됐던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이제 3차 추경이 있는데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예결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결위는 야당에 주기로 한 건데 그럼 만약에 이게 계속 공정이 됐을 때 3차 추경이 처리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민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수정 평론가 지금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도 이제 나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나머지 상임위원장 하려면 미래통합당이 같이 움직여줘야 뭘 받든지 말든지 할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19일 날 금요일 날 내일 본회의장 들어가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참 민망하고 좀 참담한 입장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 주까지 좀 쉴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야당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제가 보기에 17개 상임위 돌아가더라도 거기는 위원장을 안 맡더라도 간사 맡아가지고 민생법안 그다음에 정책 챙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야당을 이렇게까지 궁지를 모는 여당의 태도가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다수결을 하려면 수기 민주주의는 왜 필요하고 민주주의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다수결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법사위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법사위 이제 여당이 언행 불일치인 게 뭐냐면은 법사위 국회법이라는 그 국회법 개정안에 법사위의 자구 수정안을 빼겠다는 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사위 현장 야당 맡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예. 저도 아까 차재현 교수님 비슷한 저는 이제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예. 그 멀리 가려면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많이 이제 어디 이제 그래서도 예. 인용이 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저런 그 금과 억조 같은 말들을 다 알면서도 왜 못 지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 3주 빨리 간다고 정말 뭐가 다 코로나19의 민생 경제가 안 좋던 게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치해서 갈 때 비로소 정말 아무리 명분이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뭐 압박을 해도 협치의 기준, 협치보다 중요한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압박하는 이유는 저는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야당 저는 이번 주가 아마 오늘 3시에 원내 중진회의를 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시인가 열어가지고 이제 예. 앞으로의 원내 대책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닙니다. 통합당이. 그래서 예.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금요일까지는 안 나온다 한 것 같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이제 당에 좀 스탠스를 잡아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원내로 돌아오면서 그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미래통합당 사정을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통합당에서는 상임위를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7개 배려해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겁니다. 의총을 해보면요. 초선 의원들이 나는 배지 던질 각오도 돼 있다. 우리 여기서 명분을 지키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중진 의원들이 또한 통합당의 지도부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 없이도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뽑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왜 저렇게 법사위원장을 가지려고 하느냐, 무리를 해서라도 가지려고 했느냐는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을 상당히 좀 옥죄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법사위원회는 법제와 사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법제는 법안의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곳이고요. 사법위원회는 검찰, 법원, 감사원 이것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요.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인사권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장악이 된 것이고 결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상임위에 올리면 사법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일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로 청와대를 향한 여러 가지 청와대 하명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견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사위원장을 저렇게 고집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꼽으셨는데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그렇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짐작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한번 지난 국회 때 법사위원장 어땠는지 장면들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의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당신이가 당신이 이걸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듣기 싫으면 기마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앉았네. 위원장님. 제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혼자만 하십니까? 똑같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누군데 위원장님 신상 발언이 저 좀 합시다. 예, 예상교 법사위원장 진행하는 모습 보셨고 또 뭐 패스트트랙 관련했을 때 법사위 혼란스러웠던 모습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차지영 교수. 저는 뭐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잘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회에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뭐 장성국 소장께서 법사위원장의 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마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법사위는 법사위원장 혼자서 다 전행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사위에 가면 다른 야당 소속 의원 없나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과연 패스트트랙 막아낼 수 있었나요? 못 막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실은 2016년도 원구성을 할 때 당시 제1당이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제2당이 그때 여당이었던 그때 이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갔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됐습니다. 그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이 2016 탄핵 국면에 뭐였습니까? 탄핵소추위원회였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는 반대하고 그렇지만 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에 앞장섰습니까? 그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지지와 뜻과 바람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건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 이 부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올인한 듯한 모습 그럼 다른 뭐 이 지금 외교, 국방, 교육, 기획, 재정, 예산 이런 거 다 그 송두리째 놔도 됩니까? 그리고 설사 이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논리 자체가 저는 이 미래통합당 초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여야에 모두 던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형어택 부위원장. 뭐 법사위를 민주당이 하려는 게 무슨 뭐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제 여상규 위원장도 문제가 됐던 게 본인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안 맞다. 무슨 고검장이 그때 왔을 때 당장 그런 것들에 대한 기시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전에 권선동 의원도 본인에 대한 강원랜드 뭐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었고요. 또 뭐 온갖 모든 장관들 다 불러서 현안 질의하고 그게 핵심은 체계자구 심사권이에요. 저는 아마 이 체계자구 심사권 이번에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는 아마 법사위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여야가 싸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야당이 만약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게 동의 안 했거든요. 동의했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아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법사위가 그동안 어찌 보면 월권 행사해온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평가 지금 이번에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 사선이긴 합니다만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법조계 경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 전에 박영선 의원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 인사는 고단수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비법조인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이른바 그 검찰이나 법원 이런 어떤 말하자면 주류 사법 엘리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인사라고 봅니다. 간사가 아마 법조인 출신 뭐 아직 김종민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전 임명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윤호중 위원장은 저 아무것도 없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바로 경륜과 이런 걸로 이제 이걸 밀어붙이고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과 정당성, 당위성을 획득하겠다는 아주 저는 고단수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저기에 강성 어떤 그 법조인 출신이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법조를 경험하지 않은 비법조인 출신이 임명함으로써 오히려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진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선출 어떻게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지도부가 자,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가 가졌던 나쁜 관행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런 사선에 뚝심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저 민주당과 윤호중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법사위원장에게 권성동 의원 같은 합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이 됐던 권성동 의원 같은 그런 판단을 민주당 의원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 윤미향 사태 때 국민의 60% 이상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민심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장승주 소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 것이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지지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위 말하는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럼 국민들 지지하고 그 지지를 무시하고 여당이 그럼 독주를 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또 민심을 심판을 하거든요. 이런 진짜 지극히 이 정당한 논리들을 원칙을 왜 미래통합당은 자꾸만 외면하고 계실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오늘 소감 밝힌 내용이 있죠.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열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다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성을 던졌는데 현근택 위원장 잘못된 관행 뭐 이런 거 고치겠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일단 체계자구심사 같은 거를 이제 철폐하고 그다음에 법사위가 뭐 온갖 모든 거에 다 관여하는 걸 빼겠다는 건데요.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우리 국방위원회를 반드시 군인 출신들이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랑 거랑 연결이 돼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법조인이어야 되는가? 어찌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도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 아닌 경우도. 어차피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 어찌 보면 이 군대랑 비슷해요. 법조계도 보면 뭐 연수원 기수 뭐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쨌든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군대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법조인이 아니냐 이게 저는 아마 앞으로는 크게 논란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 있는 공군 병사. 공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조사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휴가 중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뭐 생활관을 혼자서 사용하고 그리고 빨래를 부사관이 해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나가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휴가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군 생활이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 병사는 그 지금 부사관들이 보면 뭐 수발을 들어주고 이렇게 뭐 빨래를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병사가 원래 아파가지고 네.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물도 정수기 물을 마시면 안 되고 빨래도 그 공용 세탁기에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환자는 부대가 아니라 병원에를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까지 물갈이가 심해서 정수기 물도 못 먹을 지경이고 그다음에 세탁을 특수하게 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면은 네.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아야죠. 이 사람은. 조사가 끝나봐야 뭐 좀 더 알겠지만 최수영 평론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뭐 상식에 어디 부합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군의 복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성과 그다음에 아주 합리성, 그다음에 원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 동의합니까? 자, 대다수 사람들이 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저런 과도한 특혜. 자, 저게 만약 일반 사람이 아파서 저거 요구하면 저렇게 해줍니까? 저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녹취에 나온 것처럼 당연히 저 정도 있다면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게 맞고요. 같다면은 똑같이 생활을 해야죠. 근데 저게 사실 이제 공군이 감찰해서 이제 수사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거 저도 꼭 수사 결과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은택 부위원장, 네. 지금 문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불거진 것은 청원이 올라와서 그런 건데요. 알아보니까 저 병사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어떤 부회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더 의혹이 지금 커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공군이 서울에 무슨 부대가 있지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뭐 공군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비행장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 이제 방공포 예전에 육군이던 데거든요. 90년에 이제 공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게 수도권을 방어하는 어쨌든 그 기지에 있는 거예요. 금천구에 있는데 사실 저런 마음 핵심적인 거는 저도 공군에 3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대 배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기 보고 시험 보고 성적순으로 가는데 저는 이분이 왜 여기 왔을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방공포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굉장히 오지 산에 있습니다. 레이더 네. 기지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예요. 방공포 부대에서도. 그런 어떤 배치 과정이라든지 저는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런 어쨌든 이게 공군이 어찌 보면 그동안 좀 편하게 이러다 볼 수 있는데 방공포 부대는 또 문화가 약간 달라요. 약간 육군 문화가 남아 있어서 뭐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뭐 저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밝혀야 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겠죠.